8년간 함께했던 가사, 도우미가 갑자기 그만두었습니다. 2배의 월급을 제안해도 소용없었죠. 떠나기 전 그녀는 제게 쪽지 한 장을 쥐어주며 시어머니가 끓여주는 보약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보약이 상에 올랐고 저는 몰래 제 그릇과 남편의 그릇을 바꾸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김미숙 씨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침 디자이너와 통화를 마치고 새 작업실 인테리어 구상에 대해 논의하던 중이었죠. 손에는 아직 도면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미숙 씨는 서재 문간에 서 있었는데 3년 동안 입어 색이 바른 옅은 푸른색 앞치마를 아직 풀지 않은 채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앞치마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더 이상은 못 있겠어요. 이번 달 말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김미숙 씨는 제가 김도열 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집에서 꼬박 8년을 일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일 처리는 더할 나위 없이 깔끔했죠. 제가 아침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걸 알고는 늘 적당히 잘 끓여낸 건강죽을 내주었고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당신이 만든 약과를 가장 좋아하셨다는 걸 기억하고는 매년 기일마다 묵묵히 한 접시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처럼 지냈다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요? 저는 도면을 내려놓고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아니면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월급 문제라면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김미숙 씨에게 의지하는지. 김도연 씨는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 회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냈습니다. 200평이 넘는 이 집에는 저와 김미숙 씨, 그리고 가끔 들르는 시어머니만 있었죠. 김미숙 씨의 존재 덕분에 이 집이 그렇게 텅 비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김미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목소리는 살짝 잠겨 있었죠.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모님. 사모님께서는 저를 늘 잘 대해주셨어요. 제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뿐이에요. 저는 그녀에게 2배의 월급을 제시했고 심지어 그녀의 고향 친척들을 서울로 모셔와 편한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숙 씨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 태도는 비정상적으로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공포 같기도 하고 깊은 근심 같기도 한 것이었죠. 며칠 동안 김미숙 씨는 평소처럼 묵묵히 일했지만 전보다 더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떠나던 날 아침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저는 두툼한 돈 봉투와 몇 가지 영양제를 그녀의 여행 가방에 넣어주었고 그녀는 사양하지 못하고 받았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제 손목을 힘껏 잡았습니다. 그 힘에 저는 깜짝 놀랐죠. 사모님. 그녀는 재빨리 사방을 둘러보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더니 재빨리 작게 접힌 쪽지 한 장을 기어창을 제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목소리는 극도로 낮고 초조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제 손을 놓더니 여행 가방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체온과 약간의 기름기가 묻은 쪽지를 쥐고 갑자기 텅 비어버린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은 무언가의 색에 부딪힌 듯했고 싸늘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끓여주는 보약을 마시지 말라. 제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는 전형적으로 인자해 보이는 노부인이었습니다. 성동구의 오래된 동네에 살며 대략 보름에 한 번씩 저희 집에 들렀죠. 때로는 직접 빚은 만두를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얼굴 보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늘 제가 너무 말랐고 안색이 좋지 않다며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몸을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 김도연 씨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를 어떻게 낳겠냐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저를 위해 보약을 끓여준 적은 8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미숙 씨는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 그 눈빛과 앞뒤 없는 경고는 마치 가느다란 가시처럼 제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위에는 김미숙 씨의 다소 서툰 글씨로 단 한 문장이 2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시어머니가 주시는 탕약은 마시지 마세요.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저는 쪽지를 손에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거실은 무섭도록 고요했고 창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름답게 꾸며지고 넓고 환한 이 집이 갑자기 저를 조금은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술잔 옆으로 가서 반잔 정도의 물을 따라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꺼내 부엌으로 가서 쪽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스테인리스 개수대 안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것을 지켜본 뒤 수돗물을 들어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증거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할 때에는 더욱 고통스러워 그랬습니다. 김미숙 씨의 갑작스러운 떠남과 이 경고는 마치 두각에 퍼졌습니다. 저녁 늦게 김도연 씨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제가 코트를 걸어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참, 김미숙 씨 오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김도연 씨는 넥타이를 푸는 동작을 멈칫하더니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갔어? 잘 됐네. 젊고 힘있는 도우미로 바꾸라고 얼마 전에도 말했잖아. 김미숙 씨도 나이가 많아서 힘든 일은 못할 거라고. 내일 비서한테 새 사람 구하라고 할게. 저는 그가 욕실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김미숙 씨가 나이가 많다고 말했어. 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김미숙 씨가 청소하지 않은 사각지대나 반복되는 반찬에 대해 잔소리했지만 그를 해고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도열 씨의 반응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그 쪽지를 떠올리자 제 마음속의 긴장감이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 박정순 여사가 보온병을 들고 환한 미소로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거운 짙은 색보온병을 저희 집 깨끗한 주방 조리대 위에 쿵 소리를 내며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니 오히려 더 간절해 보이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청아야, 요즘도 안색이 영 안 좋구나. 분명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그럴 거야. 내가 특별히 고향에서 구한 좋은 약재로 보약을 끓여왔단다. 기를 보하고 피를 맑게 하는데 최고지. 앞으로는 엄마가 매주 2번씩 와서 끓여줄 테니 꼭 몸을 잘 돌봐야 한다. 그녀는 말하면서 능숙하게 보온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짙은 한약 냄새와 녹에다 육수의 향기가 즉시 피어올라 부엌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국물 색깔은 짙은 갈색이었고 그 위에는 노란 기름기가 살짝 떠 있었습니다. 보기에 참 진해 보였죠. 저는 조리대 맞은편에 서서 무의식적으로 차가운 인조 대리석 모서리를 긁고 있었습니다. 김미숙 씨가 제로 변한 쪽지와 그 초조했던 경고가 마치 후각을 통해 다시 한번 제 코끝을 스치는 듯했습니다. 제 눈썹은 살짝 찌푸려졌지만 얼굴에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몸이 괜찮아요. 이 아이는 너무 고집이 세다니까. 시어머니는 저를 흘겨보며 제가 평소 쓰던 하얀 국그릇을 들고 국물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몸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야. 도연이 회사가 점점 커지는데 네가 뒤처져서는 안 되지 않니? 어서 따뜻할 때 마시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이 제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짙은 색 국물은 하얀 그릇 안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치 미제 독약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김미숙 씨가 아무 이유 없이 저를 경고할 리 없습니다. 이 탕약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릇에 손을 대지 않고 몸을 돌려 찬잔에서 똑같은 국그릇을 하나 더 꺼내 국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2 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도연 씨도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이 탄약 좋으니 도연 씨 것도 한 그릇 남겨둘게요. 저녁에 마시라고요. 시어머니의 미소가 잠시 굳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활짝 피었습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며느리가 도연이를 아끼네. 하지만 이건 여자 몸에 좋은 보약이야. 그 덩치 큰 남자가 이걸 마시면 아깝지. 냄비에 좋은 재료가 아직 많으니 함께 나눠 마시자꾸나. 저는 한 그릇을 제가 늘 앉는 자리에 놓았고 다른 한 그릇은 김도연 씨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당겨 앉아 국자를 탕약 그릇에 넣고 천천히 휘저어 열기가 더 빨리 식도록 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식사도 같이 하세요. 배달 음식을 시켜놨으니 곧 올 거예요. 시어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더니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제 앞에 놓인 탄약 그릇을 향했습니다. 배달 음식이 도착한 후 저는 식사를 하는 내내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제게 반찬을 덜어주었고 대화 주제는 늘 교묘하게 제 건강과 그녀와 김도연 씨가 얼마나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청아야, 이 작업실 일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우리 집은 이제 네가 버는 돈이 아쉽지 않아. 중요한 건 몸을 잘 돌봐서 도연이에게 아들, 딸 낳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시어머니는 말하면서 다시 한번 제게 탄약이 식기 전에 마시라고, 시어머니는 말하면서 다시 한번 제게 탄약이 식기 전에 마시라고 재촉해서는 마시라길. 저는 네 하고 대답하며 국자 가득 탄약을 떠서 식힌 뒤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입술이 국자 가장자리에 닿으려는 순간 제 손은 마치 부주의한 듯 살짝 기울어졌고 반 국자 정도의 탄약이 제 옷 앞섭에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저는 작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국자를 내려놓고 휴지를 뽑았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처 감추지 못한 주지 못한 초조함이 섞여 있었지만 이내 누그러졌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옷이 더러워졌을 뿐이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저는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이 탄약은 나중에 돌아와서 마실게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에 등을 기대자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스쳐 지나간 그 감정은 결코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대였을까요? 아니면 초조함이었을까요? 옷을 갈아입고 침실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나갔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식탁을 치워놓았습니다. 제 앞에 놓인 탄약 그릇은 그대로 있었지만 김도연 씨 자리에 있던 탄약 그릇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연 씨 탄약은 치우셨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국물이 다 식어버린 것 같아서 다시 보온병에 담아 따뜻하게 데워놨단다. 익었다 마시면 다시 떠줄게. 시어머니는 말하면서 제 탄약 그릇을 제 앞으로 다시 밀어주었습니다. 어서 마셔라. 이번엔 흘리지 말고.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다시 그 탄약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엌에 천장등이 내려와 그녀의 얼굴에 옅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늘 집안의 시시콜콜한 일에 잔소리하며 평범해 보이던 시어머니가 이 순간 제 눈에는 갑자기 낯설게, 심지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갑자기 속이 좀 안 좋다고 느꼈습니다. 아마도 급하게 먹어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아랫배를 움켜쥐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 탄약은 나중에 마셔도 될까요? 이렇게 좋은 탄약을 버리면 아까우니 일단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시어머니는 저를 몇 초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 시선에 제 손바닥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살짝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꼭 마시도록 해라. 몸이 안 좋으면 일찍 쉬고. 설거지는 나중에 내가 할게. 그녀는 더 이상 제가 그 자리에서 마시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를 안심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이 탄약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걱정은 마치 이 탄약 표면의 기름기처럼
그 밑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뜨겁고 위험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에 김도연 씨가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그에게 데워놓은 탄약한 그릇을 다시 떠주며 기운을 보충하라고 했습니다. 김도연 씨는 받아 마시며 엄마가 끓여주신 탄약이 역시 맛있네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망설임이나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탄약을 마셨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마음속의 불안감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만약 탄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김도연 씨는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탄약은 오직 저만을 위해 준비된 것일까요? 그날 밤 저는 극도로 불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김미숙 씨가 제게 쪽지를 건넬 때 겁에 질린 얼굴과 그 짙은 색 탄약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쪽지는 재로 변했지만 마치 뜨거운 인두처럼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은밀하게 특히 김도연 씨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어김없이 그 짙은 색 보온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가 탄약을 마시도록 직접 강요하지 않았지만 매번 냉장고에 제가 마실 몫을 남겨두었다며 꼭 데워서 마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매번 네 하고 대답한 뒤 그녀가 떠나면 그 탄약을 부엌에 수대해버리고 수돗물을 한참 더 깨끗이 씻어낸 다음 그릇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세부사항을 알아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오는 보온병 내부에는 사실 2개의 층이 있었습니다. 아래층은 용량이 크고 위층에는 뚜껑이 있는 별도의 작은 내피 용기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먼저 큰 층을 열어 김도연 씨에게 탄약을 떠준 뒤 그 작은 내피 용기를 꺼내서 따로 제 그릇에 따라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했지만 시선의 초점은 분명 다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탄약 끓이는 법을 배우는 척하며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큰 층의 탄약은 색깔이 옅었고 한약 냄새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내피 용기 안의 탄약은 색깔이 거의 검었고 냄새는 너무 진해서 쓰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뚜껑을 닫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것은 내가 특별히 악유와 숙지황을 더 넣었단다. 피를 보충하는데 효과가 더 좋으니 여자한테 가장 잘 맞아.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제 마음은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나만을 위해 특별히 제조된 탄약.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금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약을 끓이러 왔습니다. 사실 그녀는 집에서 끓여온 탄약을 데워서 우리가 마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김도연 씨 자리에는 색깔이 옅은 탄약이 놓여 있었고 제 앞에는 걸쭉한 검붉은 탄약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김도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탄약 정말 향기롭네요. 당신도 맛봐요.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당신 요즘 밤샘이 많아서 보충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면서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 앞에 놓인 탄약 그릇과 그의 앞에 놓인 탄약 그릇과 그의 앞에 놓인 탄약 그릇의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제 동작은 빠르고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부부 사이에 너무나도 평범한 나눔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맺혔던 미소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일어설 뻔했습니다. 아이고, 청아야. 그건 너 주려고. 김도연 씨도 잠시 멍해지더니 제 앞에 놓인 검은 탄약을 보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습니다. 엄마가 특별히 당신 주려고 끓인 거잖아. 내가 뭘 마셔. 그는 손을 뻗어 그릇은 주려고 끓인 거잖아.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살짝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딱 한 입만요? 엄마가 혹시 당신이랑 저한테 다른 탄약을 주신 건 아닌지 제가 좀 봐야겠어요. 저는 김도연 씨를 보면서도 시선은 시어머니에게 고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렸지만 말문이 막힌 듯했고 얼굴은 살짝 창백해졌습니다. 김도연 씨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저으며 제 검은 탄약을 한 약을 한 숟갈 떠서 식힌 뒤 마셨습니다.
정말 지나네. 정말 지나네. 좀 쓰지? 저는 손을 놓고 제 앞에 놓인, 색깔이 여태 놓인, 색깔이 놓인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식사 내내 젓가락을 거의 들지 않았고 시선은 끊임없이 김도연 씨에게 향하며 감출 수 없는 초조함, 심지어 약간의 공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도연 씨는 잠자리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뒤척이더니 새벽녘에는 화장실에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눈밑이 퀭했고 배가 좀 불편하다고 말하며 아침도 먹지 않고 나갔습니다. 반면 저는 기분 탓인지 몰라도 피로감이 훨씬 덜했습니다. 몇 달 동안 지속되었던 희미한 두통도 그날 아침에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미세한 변화가 저를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트에 가는 핑계를 대고 도시 남쪽의 오래된 동네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김미숙 씨의 고향은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진 시골 마을이었지만 그녀에게 도시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사촌 동생이 있다는 것을 예전에 들었습니다. 대략적인 주소를 어렴풋한 기억과 수소문 끝에 마침내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그 집 호수를 찾아냈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4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김미숙 씨와 약간 닮은 얼굴에 소박한 작업복을 입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김미숙 씨의 이름을 대며 예전 고용주인데 무슨 일이 있어 좀 물어볼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언니, 김미숙 씨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나 저희 가족에 대해 특별히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여자는 처음에는 얼버무리며 그저 언니가 나이가 많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간 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할 때까지는요. 언니, 저는 문제를 일으키러 온 게 아니에요. 김미숙 씨가 떠나기 전에 제게 말을 남겼는데 저는 너무 걱정돼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돈은 언니가 받으세요. 그냥 언니께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는 그가 도대체 왜 떠났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여자는 돈 봉투를 보더니 저의 초조하고 간절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우리 언니 떠나기 전에는 좀 이상했어요. 언니가 제게 한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사모님 댁에서 8년을 일했는데 어떤 일들은 생각할수록 이상하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여자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고 미처 감추지 못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니가 이건 죄악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거기 있으면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못 있겠다고 했죠. 구체적으로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지만 사모님께 시어머니를 조심하라고, 특히 시어머니가 주시는 것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의 병. 어머니는 제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2년 넘게 투병하셨죠. 당시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비교적 괜찮았고 시어머니도 자주 병원에 문병을 오셨습니다. 김미숙 씨는 그때 이미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었고 가끔 병원에 가서 돕기도 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맹렬한 한기가 솟구쳐 올라 순식간에 제 사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미숙 씨의 경고는 단지 탕약한 그릇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엄마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급히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차에 앉아 운전대를 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미숙 씨의 암시가 사실이라면 지난 8년 동안 저는 도대체 어떤 정교하게 짜여진 함정 속에서 살아왔던 것일까요? 김도연 씨는요. 그는 이 모든 일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걸까요? 저는 백미러에 비친 제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제가 깊이 믿었던 결혼과 가정에 대해 뼛속 깊이 스며드는 의심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제부터의 모든 걸음은 극도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탄약을 바꾼 후 김도연 씨의 변화는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을 잘 못 자고 쉽게 피곤해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불평했고 저도 그저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한 번은 서재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제가 그를 동네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는 과로로 인한 신경쇠약이라고 하며 안정제와 뇌기능 보조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전화로 전례 없이 초조해했고 심지어 비난하는 어조까지 섞였습니다. 청아야, 네가 도연이를 어떻게 돌보는 거니? 얘가 혹시 뭘 잘못 먹은 거 아니야? 그녀는 거의 매일 와서 김도연 씨에게 온갖 종류의 안정제와 기력 보충제를 끓여주었고 매번 김도연 씨가 마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탄약들은 이전에 저에게 끓여주었던 것과는 좀 달라 보였습니다. 색깔이 그렇게 진하지 않았죠. 김도연 씨의 안색은 눈에 띄게 나빠졌고 눈두덩이는 깊게 패였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격들 패였으며 성격도 다소 조급해졌습니다. 그의 회사 동업자가 제게 전화해서 김도였습니다. 반면 저 자신은 정반대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1년 넘게 저를 괴롭혔던 원인 모를 무기력감이 줄어들었고 가끔 찾아오던 편두통 발작 횟수도 줄었습니다. 심지어 매달 그 며칠 동안의 생리통도 훨씬 완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들은 미미했지만 이 불편함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 느낌은 더욱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심리적인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도연 씨가 병원에서 받은 종합건강검진 보고서를 찾아냈고 의과대학에서 일하는 믿을 만한 대학 동창 박선영에게 부탁하여 몰래 자세히 봐달라고 했습니다. 박선영은 제게 전화해서 다소 의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아야, 네 남편 간과 신장 기능 관련 수치들이 좀 미묘하게 하락하는 추세야. 아직 병적인 수치까지는 아니지만 그의 나이와 생활 습관을 고려하면 정상적이지 않아.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도 약간의 빈혈이 있네. 혹시 장기간 어떤 약물을 복용하거나 식습관에 특별한 편식이 있니? 식습관, 특별한 식습관. 제 머릿속에서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탄약들. 김도연 씨가 저 대신 마셨던 그 특별 제조 탄약들. 원래 제 뱃속으로 들어갈 예정이었던 그 검고 씁쓸한 탄약들이 이제 그의 건강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그 물질들을 섭취하지 않으면서 몸이 오히려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인지는 제 손발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위가 뒤틀려 거의 토할 뻔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와 배신감에 휩싸인 듯한 오싹함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탄약들은 그녀가 직접 그리고 나눠 담아 제가 마시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으니까요. 만약 김도연 씨가 모르고 있었다면 그는 어머니에 의해 무심코 해를 입은 것입니다. 만약 김도연 씨가 알고 있었다면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미숙 씨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다시 그녀의 사촌 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돈을 가져갔고 김도연 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으며 시어머니의 탄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일지도 몰라요. 김미숙 씨가 만약 무슨 내막을 알고 있다면 제발 제게 말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그와 연락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를 결코 연루시키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요. 저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제 남편도 저 자신도요. 여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제가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그녀는 마침내 구겨진 쪽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전화번호 하나와 외진 시골 마을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가 당부했어요.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언니 말로는 만약 사모님이 정말 찾아와서
탄약에 대해 물어보면 그건 아마 그 집 사람들이 다시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한 걸 거라고 했어요. 여자의 눈빛에는 동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전화하실 때 조심하세요. 늘 쓰시는 휴대폰 말고. 언니 말로는 사모님 시어머니 그분 수완이 아주 독하다고 했어요. 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공중전화 부스에서 일회용 전화 카드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 동안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던 순간 피곤하고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숙 씨? 저 심청아예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빠르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탕약을 마시지 않았지만 제 남편이 마셨어요. 그 사람 지금 몸이 아주 안 좋아요. 김미숙 씨, 그 탕약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었어요? 우리 엄마랑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제발 제게 말해주세요. 저는 미칠 것 같아요. 전화 저편에서는 오랫동안 침묵만 흘렀습니다.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죠. 제가 끊을 거라고 생각하던 순간 김미숙 씨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짙은 피로감과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비밀은 영원히 감출 수 없는 법이죠. 그녀는 한참을 멈췄습니다. 용기를 모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한마디가 얼음처럼 제 귀에 박혔습니다. 사모님 시어머니 박정순 여사, 그분은 약을 아는 분이에요. 그냥 평범한 노인이 민간요법을 좀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 친정은 예전에 한약방을 했었어요. 나중에 일이 생겨만 했지만 그분 자신이 몰래 기반과 고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김미숙 씨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습니다. 사모님 어머님은 그때 몸이 늘 좋으셨어요. 사모님 결혼하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자주 친정에 가서 직접 만든 과자와 탕약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러다 사모님 어머님이 병이 나셨고 신장이 안 좋다고 진단받았고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저는 차가운 공중전화 소화기를 꽉 쥐었고 손톱이 플라스틱을 파고들 지경이었습니다. 온몸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저 운이 없다고만 생각했죠. 김미숙 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모님께 탕약을 끓여주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우연히 부엌에서 그분이 작은 단지에 무언가를 넣는 걸 봤어요. 보통 약재가 아니었어요. 제가 모르는 풀뿌리와 가루였는데 냄새가 아주 이상했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얼굴색이 확 변해서 황급히 숨기더군요. 그때부터 제가 주에 깊게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몰래 그분이 가져온 약재 꾸러미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제가 전혀 모르는 것들이었어요. 제가 몰래 사모님이 안 드신 탕약 찌꺼기를 좀 가져가서 시골의 약초를 잘 아는 친척 어르신께 물어갔어요. 그분이 냄새를 맡아보더니 얼굴색이 다 변하더군요. 그러더니 말씀하시기를 이 안에 몇 가지가 있는데 소량으로는 보약이지만 장기간 특히 섞어서 복용하면 사람의 근본을 서서히 해친다고 했어요. 특히 신장과 기혈을요. 사람이 마치 허약하고 병약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큰 병은 아니지만 점점 더 약해진다고 했죠. 큰 병은 아니지만 점점 더 약해진다고 했죠. 김미숙 씨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무서웠어요. 사모님 어머님 생각이 나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어머님 생각이 나서 사모님, 저는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 그저 이렇게라도 사모님께 경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모님께도 죄송해요. 저는 차가운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에 기대었고 거의 서 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8년. 제가 결혼한 지 8년. 우리 엄마가 2년 동안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고 저 또한 이 보약으로 거의 1년 동안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고 저 또한 이 보약으로 거의 1년 동안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제 어머니를 향한 길고 은밀한 보살핌이라는 외피를 쓴 살인 음모였습니다. 김미숙 씨.
제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변해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김도연 씨,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전화 저편에서는 다시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길어서 전화가 끊긴 줄 알았을 때 김미숙 씨가 극도로 힘겹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번은 사모님 남편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목소리가 아주 낮았는데 하지만 남편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모님, 이 말은 제가 딱 한 번 들은 거라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공중전화 부스 안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마비될 때까지요. 늦가을 바람이 불어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불타버린 후에 찾아온 죽은 듯한 고요한 평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을 알았습니다. 탄약은 장기간의 온화한 독이었습니다. 목표는 저였고 어쩌면 제 어머니였을지도 모릅니다. 동기는 심씨 집안 재산. 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작지 않은 의류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제가 결혼한 후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회사는 어머니가 믿는 부사장이 관리했지만 대부분의 지분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슬픔에 잠겨 있었고 김도열 씨의 사업자금 지원 요청으로 인해 저는 일부 주식을 처분하고 그의 회사에 상당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심씨 집안 재산은 조만간 다 네 것이 될 거야 라는 말이 귀신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길거리의 번잡한 차량과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살아왔던 집, 제가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라고 믿었던 그곳이 사실은 거대한 입을 벌리고 독리를 드러낸 함정이었다는 것을 난생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소리 없이 그 안에서 썩어 문드러질 뻔했습니다. 지금 김도연 씨는 그의 어머니, 아니 그들 모자의 계획에 대한 반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철통 같은 증거를요.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들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돌려받아야 합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집으로 돌아오자 집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김도연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회식 약속이 있다고 했죠. 시어머니도 오늘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중앙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밖의 도시 불빛은 찬란했지만 제 마음속의 따뜻함을 조금도 비춰주지 못했습니다. 김미숙 씨의 말은 녹슨 칼날처럼 제 오장육부를 반복해서 난도질했습니다. 우리 엄마의 병, 지난 1년 넘게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제 허약함, 김도연 씨의 기이한 증상, 흩어져 있던 모든 점들이 약을 아는 시어머니와 장기간의 독이라는 잔혹한 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으로 맞설 때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은 이를 망칠 뿐입니다. 저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김도연 씨가 도대체 얼마나 깊이 연루되어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살았지만 갑자기 낯설게 변해버린 이 집을요. 시어머니는 매번 보온병 위에도 항상 그녀 전용의 낡은 꽃무늬 천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그녀가 떠날 때 그 가방은 때로는 비어 보였고 때로는 여전히 원래 모습 그대로인 듯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매번 부엌에 들어가 한참을 바쁘게 움직인 후에는 그 꽃무늬 천 가방이 보이지 않다가 그녀가 떠날 때쯤이면 현관의 수납장 위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저는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가는 척하며 재빨리 부엌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부엌에는 그 가방이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부엌과 연결된 작은 수납 공간에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자주 쓰지 않는 잡동사니들 권했고 잠금 장치가 있는 찬장이 있었습니다. 열쇠는 평소에는 옆에 빈 거리에 걸려 있었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한동안 저에게 그 찬장에서 물건을 꺼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살며시 수납공간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그 꽃무늬 천 가방은 과연 가장 안쪽 구석에 몇 개의 빈 종이 상자로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여 거실에서 들려오는 TV 소리를 들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종이 상자들을 치우고 그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은 약간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열어보니 안에는 다른 것은 없고 몇 개의 황토색 종이에 쌓인 단단한 작은 것은 없고 제가 열어보니 안에는 회백색의 미세한 가루가 들어있었고 특별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색이 바랜 푸른색 플라스틱 약병 하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색이 바른 푸른색 약병 하나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머물 수 없어 재빨리 휴대폰으로 약병과 약재코러미의 모습, 특히 약병의 세부 사항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잘 싸서 다시 구석에 놓고 종이 상자로 덮었습니다. 수납 공간에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제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들은 원료였습니다. 이미 끓여진 탄약 안의 성분들은 분명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이것들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탄약 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 물질들 간의 연관성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김도연 씨의 몸의 변화를 떠올렸습니다. 대학 동찬이 언급했던 간과 신장 수치 그리고 빈혈. 만약 그의 몸에 정말 간과 신장 그리고 기혈을 손상시키는 물질이 있다면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 체내에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요. 김도연 씨는 최근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고 욕실 배수구는 자주 청소해야 했습니다. 저는 깨끗한 작은 비닐 지퍼백을 찾아 조심스럽게 배수구망에서 그에 빠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모았습니다. 뿌리가 온전한 것을 골라내려고 노력했죠. 저 자신도 제 머리카락 몇 가닥을 모아 대조군으로 삼았습니다. 이 일은 김도연 씨나 시어머니와 연관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맡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제 대학 선배 이지영. 그녀는 나중에 법의학을 전공하여 지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시원시원하고 정직하죠. 우리가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일과 생활 반경이 제 결혼 생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도시,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지영 선배는 저를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청아야, 왜 이렇게 멀리서 보자고 해? 안색도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었니? 저는 2개의 지퍼백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각각 저와 김도연 씨의 머리카락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은 많이 말하지 않고 그저 제 남편이 장기간 어떤 약물이나 물질을 복용하여 신장과 조혈 기능을 손상시키고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몰래 독극물 검사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특히 한약재에서 나올 수 있는 비정상적인 유해 물질 잔류 여부를 중점적으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이지영 선배의 얼굴을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지퍼백을 들고 보더니 즉시 대답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청아야, 이거 아주 심각한 일이야. 경찰에 신고했니? 아니면 다른 증거라도 있니? 머리카락만으로는, 게다가 네가 몰래 수집한 거라면 설사 뭔가가 검출된다고 해도 법적 효력은 제한적일 수 있어. 심지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지금은 경찰에 신고할 수가 없어요. 아직 많은 것을 알아내지 못했어요. 이건 어쩌면 우리 엄마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먼저 제 의심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해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냥 몰래 저한테 결과만 알려주세요.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요. 이지영 선배는 제 붉어진 눈시울과 초췌한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제 가정 상황을 알고 있었고 제 어머니의 돌아가신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며 지퍼백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가 믿을 만한 동료를 찾아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몇 가지 검사를 해줄 수 있다고밖에 말 못하겠네.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길이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다면 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닦는 것만큼 심각하다면 알겠어요. 고마워요 선배. 저는 감사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날들은 유난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는 듯 행동했고 심지어 시어머니에게 더욱 순종적이었습니다. 가끔은 시어머니 앞에서 이전에 탄약을 버렸던 빈 그릇을 꺼내 뜨거운 물로 헹구며 마신 척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점차 안도감과 만족감이 더해지는 듯했습니다. 마치 완성될 작품을 감상하는 것처럼요. 김도연 씨의 건강 상태는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했고 대부분의 시간은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끔 걱정하며 묻는 말에 짜증을 내는 듯 보였고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 틀어박혀 있거나 아주 늦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과 싸늘함이 감돌았습니다. 가끔 그의 잠든 얼굴에 여전히 굳어진 미간과 야윈 뺨을 보면 만약 굳어진 미간과 야윈 뺨을 보면 만약 그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가 잠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더 깊은 싸늘함으로 대체되곤 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지영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고 어조는 무거웠습니다. 청아야, 결과가 나왔어. 네 남편의 머리카락 샘플에서 몇 가지 생체 알칼로이드와 간독성 성분의 비정상적인 잔류가 검출됐어. 그중 2가지는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장의 점진적인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장의 점적이 낮아서 거의할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거야. 게다가 몇 가지 금속 미량 원소도 제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전화기를 든 제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김미숙 씨는 저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 특별 제조 탄약들은 정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물질인지 알 수 있나요? 저는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약초와 아주 흡사해. 정확히 어떤 약재 조합인지는 극정하기 어려워. 너무 복잡해. 하지만 그중 한 생체, 알칼로이드의 특징이 그 약초를 교묘하게 사용하면 초기 증상이 마치 허약한 것처럼 보여서 일반적인 건강검진으로는 바로 이상을 발견하기 어려워. 이지영 선배는 말을 멈췄다가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아야, 네 남편의 검출 수치는 이미 상당히 누적된 상태야. 이건 결코 단기간에 복용으로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니야. 그가 빨리 전반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거야.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장기간, 점진적인, 허약한 것처럼 위절, 모든 특징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아직 가장 중요한 한 조각이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탄약에 손을 댔다는 직접적인 증거와 그녀의 동기, 머리카락 검사와 제 진술만으로는 너무 미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고 심지어 저를 역으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더 직접적인 증거가 그녀가 약을 넣는 과정이다. 제 시선은 다시 김도연 씨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곳. 거기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지영 선배의 전화는 최악의 짐작을 사실로 만들었습니다. 그 탄약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건강을 서서히 파괴하는 독극물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씨의 몸이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때 탄약을 갖고 마신 덕분에 간신히 화를 면했습니다. 분노와 싸늘함 뒤에는 차가운 냉철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속고 있는, 심지어 약간은 나약한 아내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결정적인 약점을 잡을 때까지요.
김도열 씨의 정신 상태는 더욱 나빠졌고 회사 일도 잘 풀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더 늦게 집에 돌아왔고 때로는 술 냄새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온갖 종류의 보약을 가져와 김도열 씨가 마시는 것을 지켜보았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마치 완성될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평가와 미묘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제 작업 휴일이 바빠 집안일을 돌보지 못한다고 불평하자 제가 먼저 작업량을 줄이고 집에서 더 많이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순종적인 모습에 매우 만족했고 말끝마다 빨리 몸을 회복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몸을 회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아마도 제가 병들어 죽어갈 때까지 돌보다가 심씨 집안 재산이 자연스럽게 당신들 김씨 집안 주머니로 들어가게 하려는 거겠지. 저는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번 탕약을 끓일 때마다 고정된 순서가 있는 듯했습니다. 그 꽃무늬 천 가방 안의 원료 외에도 그녀는 항상 자신의 지갑 안쪽에서 아주 작은 왁스로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저에게 등을 돌린 채 재빨리 그것을 처리하여 저만을 위한 작은 랩 비용기에 넣었습니다. 그 물질은 아주 작았고 처리하는 속도도 극히 빨라서 저는 도대체 무엇인지 명확히 볼 수 없었습니다. 서재가 제 다음 목표가 되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요즘 자주 그곳에 틀어박혀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제가 한밤중에 깨어나도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기회는 주말 오전 찾아왔습니다. 김도연 씨는 동업자의 긴급 전화에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컴퓨터도 끄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침 아래층 마트에 맞술을 사러 갔습니다. 집 안에는 저 혼자만 나갔습니다. 저는 살며시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사 서류들이 널려 있었고 옆에는 비어있는 탄약,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제 가져온 그 안정제 탄약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잠시 찔리는 듯했지만 이내 냉정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책상 위를 훑어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문구류와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문구류와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가 자주 쓰는 비밀번호 몇 가지를 시도했지만 모두 맞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책상 한 구석에 눈에 띄지 않는 사진, 액자에 멈췄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할 때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인자하게 웃고 계셨죠. 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홀린 듯이 저는 어머니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장치가 열렸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부동산 서류, 주로 우리가 결혼 후 구입한 이 집과 시어머니의 낡은 집 관련 중요한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툼하고 꽤 오래되어 보이는 황토색 노트 한 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들었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시어머니의 글씨로 보이는 다소 거친 일상 지출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시간은 대략 7, 8년 전쯤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뒤로 넘겼습니다. 중간중간 한약 처방전들이 끼어 있었고 어떤 것들 옆에는 기 보충, 안정, 생리조절 등의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었습니다. 최근 2년치 부분을 넘기자 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어머니의 글씨, 때로는 김도연 씨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기록들을 보았습니다. 한 페이지에는 시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씨모친님이 가셨으니 장애물 하나 줄었다. 청아는 몸이 허약하니 장기가 노년. 여기서 양의가 쳐져 있었고 옆에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워지고 조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방향 조절, 도연이 회사 자금, 심시 지분 현금화 가능. 또 다른 페이지에는 김도연 씨의 다소 흐트러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주신 처방전, 3단계 재료 이미 준비. 청아 최근 기색 좋아졌으니 증량 필요. 그녀 작업실 최근 새 프로젝트 맡아 기려 회복한 듯 변수 발생주의. 또 다른 페이지에는 시어머니의 당부인 듯한 내용과 김도연 씨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명심해라. 탄약은 2층으로. 도연이가 마실 것은 일반 보약으로 눈속임. 청아가 마실 것에는 특별 재료. 옆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어떤 풀뿌리 가루 매번 0, 5. 지초가 금지. 국물에 섞으면 천천히 효과 나타나게. 몸이 허약해지면 일반적인 검사로는 알아채기 어렵다. 그녀가 자산을 관리할 힘이 어렵다. 몸이 허약해져서 자산을 관리할 힘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불에 달군 바늘처럼 제 눈을 찌르고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계획이 있었고 역할 분담이 있었고 단계가 있었습니다. 목표는 심씨 집안의 재산. 김도연 씨는 무지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범이었습니다. 그는 공범이었습니다. 그가 제 반응을 기록하고 있었고 복용량을 늘릴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화초를 다듬듯이 어떻게 약물로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어떻게 심씨 집안 재산을 삼킬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심하게 떨려서 책상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위가 뒤틀리고 메스꺼워 토할 것 같았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은 사실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음모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마도 이 독극물 계획의 첫 번째 희생자였을 것입니다. 저는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이 몇 페이지의 핵심 내용을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필기 비교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트를 원래 자리에 놓고 서랍을 잠근 뒤 혹시라도 남았을 지문들을 휴지로 꼼꼼히 닦아냈습니다. 서재에서 나와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맞술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흘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도연이는 갔니? 네, 회사 일이 있어서요. 저는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했었고 심지어 적당한 걱정까지 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기엔 도연 씨 안색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그 탕약 좀 끊거나 처방을 바꿔보는 게 어때요? 저는 좀 걱정돼서요. 시어머니는 즉시 손을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건 몸이 허약해서 보약을 제대로 흡수 못하는 거야. 천천히 조리해야지. 끊으면 더 나빠져. 그녀는 말하면서 제 안색을 훑어보았습니다. 너는 요즘 좀 나아 보이는구나. 엄마가 끓여준 탕약 제때 다 마셨니? 저는 고개를 숙여는 속에 싸늘함을 감추고 작게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살짝 굽은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저 좀 잔소리 많고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이 순간 제 눈에는 이미 사람 가죽을 뒤집어 쓴 흉측한 악마로 변해 있었습니다. 노트북 속 내용, 이지영 선배의 검사 보고서, 그리고 김미숙 씨의 진술. 비록 그녀가 직접 나서지는 않을지라도 이미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마땅한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어머니의 저에 대한 약 투여를 묵인하고 심지어 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의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제가 탄약 그릇을 바꾸는 바람에 그가 원래 저에게 주려던 특별 재료 버전을 잘못 마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 모자의 자업자득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저를 해치려 했다는 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섬뜩한 계획이 제 마음속에서 천천히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탄약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제가 허약해지기를 원한다면
이 마지막 탄약은 그들 스스로 잘 맛보게 해줄 차례입니다. 노트북 속 철통 같은 증거를 손에 넣은 후 저는 오히려 완전히 평온해졌습니다. 이전에 느꼈던 공포와 혼란은 작았고 금속성인 결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지난 8년간의 어리석은 신뢰에 대한 조롱과 미래 행동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더 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냥꾼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점차 말을 잘 듣고 몸이 보약간 나아진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극물을 끊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아내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더욱 공손하게 대했고 심지어 건강관리 지식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흡족해하며 진작 이랬어야 했다는 의미를 내비쳤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재산 이전 및 보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긴 것 중에는 이미 일부 현금화되어 김도연 씨 회사에 투자된 주식과 자금 외에도 좋은 위치에 있어 계속 임대 중인 몇 채의 부동산과 일부 보석, 그리고 예금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예전에는 제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는 김도연 씨가 대부분 알고 있었고 서류들도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작업실에 자금 회전이 필요하여 임대 수입의 일부를 사용하고 싶다는 핑계로 관련 계좌의 비밀번호를 점차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 중요한 서류, 계약서 등을 몰래 은행 금고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1년 전 작업실 명의로 개설된 김도연 씨가 모르는 금고였습니다. 보석과 현금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은행에 보관함에 맡겼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저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작업실에 고객을 만나러 가거나 쇼핑하는 기회를 이용해 조금씩 완료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정 변호사님께 연락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보다 약간 나이가 적었고 사람됨이 올곧고 업무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저는 전화로는 자세히 말하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개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며 결혼, 재산, 그리고 잠재적인 형사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저를 보고 매우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울며 호소하지 않고 냉정하고 조리 있게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김미숙 씨의 경고, 탄약을 바꾼 후 김도연 씨의 몸의 변화, 시어머니의 탄약 분리 투여 행위, 머리카락 검사 보고서의 핵심 결과, 마지막으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제가 찍은 노트북 내용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 변호사님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심각함으로 마지막에는 깊은 충격과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진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특히 보조자료, 몸이 허약해져서 자산을 관리할 힘이 없어지면 이라는 구절과 시어머니와 김도연 씨의 교차된 필기에 주목했습니다. 심청아 씨. 정 변호사님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닙니다. 고해 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심지어 어머님의 돌아가신 상황까지 고려하면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남편분께서도 공범이거나 최소한 가담자라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제 재산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가올 이혼과 소송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둘째, 이 증거들만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까요? 특히 탕약성 약물 성분과 우리 엄마의 병과의 관련성에 대해서요. 정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한 후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재산 관련해서는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결혼 후 재산 흐름, 특히 김도연 씨 회사로 유입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추후 재산 분할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세한 목록과 계획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대건에 관해서는 제공해주신 머리카락 검사 멈췄습니다. 제공해주신 머리카락 검사쯤이다. 예를 들어 의심스러운 성분이 포함된 탄약 자체 또는 구체적인 용의자를 지목하는 명확한 독극물 감정 보고서 같은 것이요. 노트북 내용은 동기와 음모를 증명할 수 있지만 다른 증거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탄약 샘플을 확보할 수 있으실까요? 되도록이면 희석되지 않은 그들이 심청아 씨에게 주려던 그 종류의 것으로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끓여서 가져와 우리 집에서 데웠다. 원의 탄약을 바로 얻는 것은 어렵지만 원료는 어떨까? 그 수납 공간 찬장에 있던 약병과 약재 꾸러미, 원료도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매번 작은 내피 용기에 따로 넣는다는 왁스로 쌓인 그 물질은요? 원료는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그것이 탄약에 첨가되는 과정과 연결될 수 있다면요. 만약 그분이 특정 유해 원료를 고의적으로 심청아 씨의 음식에 넣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직접 증거가 됩니다. 정 변호사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작업은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섣불리 움직여 상황을 그르쳐서도 안 되고 스스로 불법 증거 수집에 불리한 상황을 그르쳐서도 안 되고. 알겠습니다. 저는 기회, 즉 시어머니가 약을 넣는 과정을 포착하고 동시에 가미된 탄약 샘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저 외에 목격자가 있다면 더욱 좋겠죠.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몸을 잘 회복하기를 바라지 않았나? 어쩌면 제가 그녀에게 시범을 보일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 며칠 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도 늘 기운이 없고 손발이 차가워요. 어머니 말씀처럼 그 탄약이 저한테 잘 흡수가 안 되는 걸까요? 어머니께서 매번 탄약 끓이시느라 너무 수고하시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옆에서 배우면서 약재들도 좀 알아보고 나중에는 제가 직접 조리해서 몸을 돌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잠시 멍해지더니 이내 눈에 성권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미소로 가려졌습니다. 아이고, 네가 배우고 싶다니 잘된 일이지. 이 엄마의 솜씨를 언젠가는 너에게 전수해야 할 텐데. 좋아. 그럼 다음번에 탄약 끓일 때 네가 와서 보고 엄마가 가르쳐 줄게. 저는 그녀가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직접 정상적인 약재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해서 제 의심을 없애고 심지어 제 손으로 가미된 탄약을 마시게 한다면 그보다 더 완벽한 계획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몰래 이지영 선배에게 연락하여 상황과 정 변호사님의 조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에게 이런 물증 처리에 경험이 있는 믿을 만한 경찰 관계자를 아는지 아니면 확보할 수 있는 탄약과 원료를 더 공식적인 방식으로 감정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지영 선배는 제 계획을 듣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알아볼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저에게는 절대적으로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지영 선배의 답을 기다리고 시어머니의 수업일이 다가오는 동안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지만 내면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제가 그의 회사 일에 대해 덜 묻고 작업실이나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등 제 미묘한 변화를 눈치챈 듯했습니다. 그는 한 번 물었지만 제가 사업 채널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자 그는 다소 의아해하는 듯했지만 자신의 몸의 불편함과 회사 일로 골머리를 앓는 일 때문에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업일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로 정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날이 시즌이 좋다며 약재의 효능이 가장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 변호사님께 전화하여 계획을 알렸고 그는 거듭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하며 가능하다면 은밀한 녹음이나 녹화가 있으면 좋겠지만 절대 불법적인 감시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 같은 휴대용 기기를 이용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타인의 심각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핵심 대화를 기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영 선배 쪽에서도 마침내 답이 왔습니다. 그녀는 믿을 만한 경로를 통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강력팀의 베테랑 동료에게 연락했고 그 동료는 대략적인 상황을 듣고 매우 중요하게 여겼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지영 선배에게 개인 연락처를 주며 만약 제가 의심스러운 물질이 포함된 탕약이나 원료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 즉시 이 경로를 통해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들이 빠른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화요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폭풍 전야의 차가운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김도연 씨, 당신들이 8년 동안 공들여 만든 독극물 연애는 이제 손님을 맞이할 때입니다. 화요일 오후, 하늘은 다소 흐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약재 꾸러미와 그 짙은색 보온병을 들고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는 다른 거의 들뜬 듯한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아야, 엄마가 오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까지 다 가져왔으니 잘 가르쳐 줄게. 그녀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말했고 제 얼굴을 이리저리 훑어보며 제 상태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앞치마를 두른 뒤 호기심 많고 순종적인 듯 보이도록 애썼습니다. 어머니, 잘 오셨어요. 오늘 마침 작업실 일도 없으니 어머니께 잘 배울게요. 우리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재들을 하나씩 꺼내 조리대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대부분은 확실히 흔히 볼 수 있는 당귀, 황기, 구기자, 대추 같은 것들이었고 품질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녀는 이 약재들을 가리키며 끊임없이 각 약재의 효능과 배합법에 대해 잔소리하듯 설명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탕약은 불 조절과 순서가 가장 중요하단다. 시어머니는 말하면서 노개 한 마리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능숙한 동작으로 먼저 끓는 물에 데쳐 비린내를 제거하는 등 전체 과정은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재들은 차례로 뚝배기에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심지어 제가 직접 몇 가지 약재를 넣게 하기도 했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탕약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향기가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시로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대략 1시간 반 정도 끓이자 탕약 색깔은 진하고 걸쭉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거의 다 됐어. 이제 몇 가지의 신재료를 넣어서 약효를 완전히 끌어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닫더니 현관으로 가서 그 꽃무늬 천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제 심장이 살짝 더 빨리 뛰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2개의 황토색 종이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이전에 제가 보았던 약재들보다 작았습니다. 이건 특제 악효분이야. 그리고 약간의 숙지황 정수도 있지. 특별히 너에게 넣어주는 거야. 피 보충하는 데 최고란다. 그녀는 그중 한 종이 꾸러미를 열었고 안에는 짙은 갈색의 미세한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작은 그릇에 덜어냈습니다. 또 다른 종이 꾸러미에서 검고 끈적한 고약 같은 것을 조금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지갑 안쪽으로 들어가 제가 여러 번 보았던 왁스로 단단히 쌓인 작은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고 옆으로 살짝 비켜섰습니다. 동작은 여전히 빨랐지만 제가 가까이 있었기에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왁스 안에는 아주 소량의 회백색 미세한 가루가 들어있었는데 수납 공간 약병에 있던 것과 비슷했지만 훨씬 더 미세한 가루가 들어있었는데 그녀는 이 회백색 가루를 특제 악효분이 담긴 작은 그릇에 섞고 깨끗한 작은 주걱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몇 번 휘저었습니다. 가루는 순식간에 짙은 색 악효분 속에 사라져 육안으로는 거의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섞어야 약효가 완전히 녹아들지.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하면서 회백색 가루가 섞인 악효분을
옆에 미리 준비해둔 보온병의 작은 내피 용기에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뚝배기 안에 탄약을 대부분 떠서 보온병의 큰 층에 부었습니다. 약 한 그릇 반 정도의 양은 뚝배기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뚝배기 안의 것은 보통 보약이야. 도연히 마시라고. 그녀는 뚝배기를 가리키더니 다시 작은 내피 용기를 들고 그 안에 끓는 탄약을 조금 더 넣어 국자로 휘저었습니다. 이건 네 몫이야. 더 좋은 재료를 넣었으니. 이 모든 과정을 그녀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마치 가장 평범한 요리 기술을 전수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면 그 회백색 가루가 제 몫에 섞이는 것을 직접 보았더라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 그 회백색 가루는 뭐예요? 그것도 악효예요. 뭔가 좀 달라 보이는데요? 저는 호기심 어린 척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휘젓던 손을 미세하게 멈칫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노안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진주 가루란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맑게 하는데 좋지. 이런 보약들과 함께 마시면 효과가 2배야. 여자들은 생각이 많으니 이런 걸 좀 넣으면 좋단다. 진주가루?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진주가루는 그런 색깔과 질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뭔가 깨달은 듯한 그리고 감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정성껏 준비해 주셨네요. 탄약 분리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큰 층의 뚜껑을 닫고 작은 내피 용기의 뚜껑도 닫아 보온병 안에 넣었습니다. 자, 네 몫은 지금 마셔도 돼. 도연이 것은 저녁에 데워서 주면 되고. 그녀는 그 작은 내피 용기를 따로 꺼내 조리대 위에 놓고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녀는 제가 이 가미된 탄약을 마시는 것을 직접 지켜보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 작은 내피 용기 안에 검붉은 탄약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꿀 수도 쏟을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좀 뜨거울까 봐요. 좀 식혀서 마실게요. 저는 말하면서 옆에 큰 국그릇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작은 내피 용기 안에 탄약을 좀 덜어내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무슨 수를 쓸 수 있을까 해서요. 예를 들어 실수로 쏟는 척하거나요. 아이고, 시키긴 뭘 시켜. 이 약은 따뜻할 때 마셔야 효과가 가장 좋단다. 시어머니의 손이 작은 내피 용기 위에 놓여 제가 덜어내는 것을 막았습니다. 목소리에는 단호한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네가 마시는 걸 봐야 안심이 되지. 다 마시렴. 그녀의 손가락은 내피 용기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었고 눈은 저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의 인자함이나 긴장감, 기대감, 그리고 어떤 잔혹함이 뒤섞인 압박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더 거부하면 그녀가 직접 탄약을 제 입에 부어 넣을 것이라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틸까요? 상황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대가 아닙니다. 탄약 샘플도 확보하지 못했고 직접적인 증거도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위급한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급하고 연속적인 초인종 소리가 부엌 안에 질식할 듯한 대치 상황을 깨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손을 놓았고 저도 멍해졌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아마 경비원이나 택배기사일 겁니다. 저는 이 기회를 틈타 일어나 그녀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볼게요. 저는 재빨리 문으로 가서 문고리를 통해 밖을 보았습니다. 밖에는 이지영 선배와 제복을 입은 얼굴이 엄숙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지영 선배는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즉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지영 선배는 빠르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아야, 이분은 경찰청 강력팀의 박경민님이셔. 우리가 몇 가지 상황을 접수받아서 확인하러 왔어.
시어머니도 따라왔습니다. 문 앞에 낯선 사람, 게다가 경찰처럼 보이는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당황함. 당신들은 누구를 찾으세요? 박경희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사무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공무집행입니다. 박정숙 여사님과 심청아 여사님이 맞으십니까? 두 분께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시어머니를 훑어본 후 저를 보았고 마지막으로는 부엌 조리대 방향에 멈췄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이해했습니다. 이지영 선배는 분명 오늘 이 수업일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지하고 불안해서 그녀가 연락했던 그 동료를 통해 직접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전에 제공했던 단서와 증거들이 이미 경찰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끌었을지도 모릅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더 큰 것은 갑자기 찾아온 안도감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결연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간에 서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앞치마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경희와 이지영 선배가 거실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았고 시선은 저절로 부엌 조리대로 향했습니다.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작은 내비 용기가 있는 곳으로요. 박경희도 그 다른 용기와 공기 중에 짙은 하는 냄새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조리대 옆으로 가서 보온병을 보고 다시 작은 내비 용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박정숙 여사님, 이것은 약을 끓이는 중이신가요? 누구에게 주실 건가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약이에요. 우리 며느리 몸 보신하라고 끓인 거예요. 애가 몸이 약해서요. 박경희는 작은 내피 용기를 들고 뚜껑을 열어 자세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는 다시 옆에 아직 치우지 못한 회백색 가루가 섞인 악유분이 담긴 빈 그릇과 펼쳐진 왁스를 보았습니다. 이 가루들은 다 약재인가요? 진주 가루랑 악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소 기어들어 갔습니다. 박경희는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심청아 여사님, 이 탄약은 심 여사님께서 드실 건가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고 다시 얼굴이 창백해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명확하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박경희님. 이것은 시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특별히 끓여주신 보약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에 저희 가사 도우미가 떠날 때 시어머니가 끓여주시는 탄약을 마시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 탄약에 다른 것이 첨가되었다고 의심합니다. 네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꼬리 갈핀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소리 지르며 달려오려 했지만 이지영 선배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그녀를 막았습니다. 박경희의 얼굴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내피 용기의 뚜껑을 닫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심 여사님, 죄송하지만 앉아주십시오. 이 탄약과 관련 자료들은 저희가 경찰서로 가져가서 검사해야 합니다. 또한 심 여사님께서 제보하신 상황과 관련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협조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이지영 선배를 흘끗 보았고 이지영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용 물증 가방을 꺼내 작은 내피 용기, 보온병 큰 층의 탄약, 혼합 가루가 담긴 그릇, 왁스, 그리고 조리대 위에 있는 모든 관련 약재 꾸러미들을 조심스럽게 밀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은 멍했고 입으로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건 보약이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경찰의 질서, 정연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넋 나간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차가운 황무지 위로 마침내 폭풍 전야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이재영 선배라는 전문가 앞에서 시어머니는 직접 약을 넣고 지목하는 과정을 완성했습니다.
이 연극은 마침내 절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는 과정을 완성했습니다. 반면 김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요. 반면 김도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공들여 끓인 마지막 한 그릇. 그의 어머니가 공들여 끓인 마지막 한 그릇. 박경미와 이지영 선배가 증거를 가지고 떠난 후 집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쓰러져 있었고 마치 뼈대가 빠진 듯 눈은 텅 비어 있었으며 입으로는 아니야, 진주 가루야라고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곧장 거실로 가서 정 변호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눈은 차가웠고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침착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즉시 심청하 씨, 제자리에 머무세요. 문을 잠그고 경찰과 박경희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제가 곧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께도 돌아오라고 알리는 게 좋습니다. 이 일에는 그분도 참석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도연 씨에게 알리라. 저는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래, 잘 됐지. 이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볼 때가 됐군. 저는 그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긴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연 씨,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와요. 엄마가 여기 있어요. 경찰이 왔었고 오늘 끓인 탕약이랑 몇 가지 물건들을 가져갔어요. 전화 저편에서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김도연 씨의 갑자기 거칠고 가빠진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뭘 조사해? 엄마는? 어떻게 됐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엄마는 거실에 있어요. 돌아와서 얘기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 벨소리에 놀라 잠시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혼탁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원망과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아, 너였어? 네가 경찰을 불렀어? 왜 나를 해쳐? 나는 다 너를 위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그랬는데. 저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눈 속의 혐오감과 싸늘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박정숙 씨, 당신이 탕약에 뭘 넣었는지 당신 스스로 잘 알겠죠?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를 우리 엄마처럼 서서히 병들게 해서 죽게 만들고 심씨 집안의 모든 것을 가로채려고 한 것일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귀신이라도 본 듯 저를 가리키며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엄마 이야기를 꺼낼 줄은 상상도 못했고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 위선을 찢어버릴 줄은 더더욱 몰랐던 것입니다. 네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네 엄마는 병으로 죽은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랑 무슨 상관이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반박했지만 기세는 확연히 꺾였고 눈빛은 불안하게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경찰이 당신의 진주 가루가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내면, 그리고 당신 노트북에 쓰여있던 보조 재료, 몸이 허약해져서 자산을 관리할 힘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구절이 판사 앞에 놓였을 때 그때 가서 천천히 말해보세요.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얼음 송곳처럼 박혀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힘없이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더 이상 온전한 문장 하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트북. 그녀는 제가 그 노트북을 발견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채 30분도 되지 않아 김도혜 씨가 비틀거리며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어머니보다도 더 안 좋았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쓰러진 어머니를 보더니 옆에 서 있는 얼굴이 차가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의심과 불안, 그리고 더 큰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정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8년을 한 침대를 쓰고 한 집에서 살았던 이 남자가 이 순간 저에게는 한없이 낯설고 역겨웠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내 탄약에 장기간 약을 넣어 내 건강을 해치려 한 혐의로 오늘 경찰에게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당했어. 당신 서재 서랍에 있던 그 노트북도 내가 봤어. 김도연 씨, 당신들 모자 정말 멋진 연극을 했더군. 김도연 씨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걸음 뒤로 물러나 식탁에 부딪히며 쾅 하는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모든 핏기를 잃었고 눈은 크게 떼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리고 모든 것이 들통난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노트북을 봤다고? 아,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다 엄마가 너만 들어서 그래. 그 탕약이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건 다 당신 몸 조리해서 아이 낳는데 도움이 되라고 한 거래. 나는 그 안에 다른 걸 넣은 줄 정말 몰랐어. 그는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했고 모든 책임을 이미 힘없이 쓰러진 시어머니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도연아,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망, 분노, 절망이 뒤섞여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몰랐다고? 저는 비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찍어둔 노트북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한 페이지를 확대하여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청아 최근 기색 좋아졌으니 증량 필요. 이건 당신 필기지? 몸이 허약해져서 자산을 관리할 힘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도연이에게 넘어간다. 이건 당신 어머니가 쓴 거지만 당신이 묵인한 거 아니야? 당신이 탕약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다고? 그럼 당신이 그 가미된 탕약을 마신 후에 몸이 왜 점점 더 나빠졌을까? 당신 어머니가 원래 나에게 주려던 독약을 실수로 당신이 마셨기 때문이야. 당신들은 자업자득이라고. 김도열 씨는 휴대폰 화면의 글씨를 보더니 마치 목이 졸린 듯 온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산과 같았고 그의 모든 변명은 창백하고 무의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 온 사람은 정 변호사님과 제복을 입은 2명의 엄숙한 경찰관이었습니다. 박경희가 파출소에 연락하여 관련자들을 정식 진술을 위해 데려가야 한다고 알린 것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현장 상황, 특히 김도연 씨는 넋 나간 듯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세 사람 모두를 경찰서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정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외투와 가방을 들고 정 변호사님께 고개를 끄덕인 후 경찰관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저는 경찰관들에게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김미숙 씨의 경고와 떠남부터 제가 탕약을 바꾼 후 김도연 씨의 몸의 변화, 노트북 발견, 그리고 오늘 오후 시어머니가 제 탕약에 정체불명의 가루를 넣는 것을 직접 목격한 일까지요. 저는 김미숙 씨의 연락처를 제공했고 이지영 선배가 이미 그녀와 미리 소통하여 증언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영 선배가 저를 위해 해준 머리카락 검사 보고서 사본을 제출했고 노트북 사진 인쇄본도 제공했습니다. 또한 정 변호사님께 관련 법률 문제를 위임했음을 밝혔습니다. 저의 진술은 조리 있고 증거에 뒷받침되었으며 감정적 동요는 없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와 김도연 씨는 따로 신문 받는 동안 그들의 진술은 구멍투성이었고 서로 모순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보약이지 진주 가루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왁스 꾸러미에서 김도연 씨 머리카락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생체 알칼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예비 감정 결과를 제시하고 노트북 내용이 이미 파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의 심리적 방어선은 점차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횡설수설하며 자신이 어리석었고
그저 그들이 말을 자신이 어리석었고 김도연 씨는 시종일관 자신을 어머니에게 속은 피해자로 묘사하려 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어머니의 몸조리에서 아이 낳는데 이롭다는 말을 믿었을 뿐 구체적인 첨가물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트북은 어머니가 자신의 몸 상태를 기록하게 하여 약 처방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내용은 자세히 보지 않았고 그 안에 담긴 악독한 의도는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직접 기록한 측량표와 내 작업실 동향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할 수 없었고 탄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제가 탄약을 바꾼 후 그의 몸이 나빠진 것을 통해 알 수 있었음에도 왜 저를 막거나 경고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그것을 마시도록 계속 내버려 두었는지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신문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줄곧 제 곁에 있었습니다. 결국 저에 대한 고의 상해 혐의와 관련될 수 있는 다른 심각한 문제들 그리고 우리 엄마의 돌아가신 일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어머니는 형사구류되었습니다. 김도열 씨는 사건 연루 정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몸에 실제로 질병이 있었기에 불구속 수사 대상이 되었지만 시를 떠날 수 없으며 언제든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강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서를 나설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김도열 씨가 뒤따라왔고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제게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정 변호사님이 막아섰습니다. 심청하 씨, 먼저 돌아가서 쉬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일은 저에게 맡기십시오. 정 변호사님은 제게 말한 후 김도연 씨를 차갑게 흘겨보았습니다. 김도연 씨, 사건 수사 기간 동안 제 의뢰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도연 씨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정 변호사님이 준비한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경찰서를 떠나 도시의 밤속으로 사라지자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쿵 하고 떨어진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면했고 악인들의 추악한 민낯은 경찰 앞에서 법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구류되었고 김도연 씨도 완전히 발목 잡혔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법의 심판과 재산 청산일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법의 심판과 재산 청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의 죽음은 반드시, 그리 엄마의 죽음은 반드시입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 진정한 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제가 혼자서 굳건히 걸어가야 합니다. 모든 빚을 하나하나 철저히 계산할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구류되고 김도연 씨가 불구속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은 마치 조용해 보이던 호수에 돌멩이가 던져진 것처럼 크지 않은 저희 사회에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온갖 추측과 유언비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닫고 정 변호사님과 몇몇 진정으로 저를 걱정하는 친구들을 통해서만 필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김도연 씨의 회사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동업자들은 그가 형사범죄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되자 즉시 긴급 절차를 시작하여 그에게 경영진에서 물러나고 지분을 양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업 동료들은 그를 피하기 급급했고 은행 신용도 재검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가 수년간 공들여 경영하고 제가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던 회사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와 그의 어머니가 뿌린 씨앗이 맺은 열매였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이미 우리 결혼 후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과거 어머니 회사 지분을 매각하여 김도연 씨 회사에 투자했던 자금 흐름, 시어머니가 제게 권유하여 김도연 씨나 시어머니 명의로 구입했던 몇 건의 금융 상품들이 모두 하나하나 목록에 올라
이혼 소송과 잠재적인 형사 사건에 따른 민사 소송에서 추징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도야 씨는 제게 몇 번 전화했고 많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변명과 애원이었지만 나중에는 분노와 비난으로 바뀌어 제가 자신을 망쳤고 이 가정을 망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메시지는 확인한 후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는 설탕옷을 입은 독약이었습니다. 그를 망친 것은 제가 아니라 그 자신입니다. 저는 그 독약들을 멀리한 후 몸이 점점 더 확연히 회복되었습니다. 무기력감은 거의 사라졌고 안색은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조차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고 약간의 서부 건강 상태 외에는 모든 핵심 지표가 정상 범위였습니다. 의사도 이전의 증상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일시적인 내분비 불균형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 재생의 증거였습니다. 경찰 조사는 심화되었습니다. 김미숙 씨는 이지영 선배와 박경희의 설득으로 고향에서 돌아와 정식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시어머니가 탕약에 정체불명의 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목격한 일과 우리 엄마의 병형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심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엄마의 교양의 고향의 관계자들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엄마의 병력 기록이 회수되었고 당시에 경찰되었고 당시의 경마의 병력 기록이 회수되었고 그녀의 친정이 실제로 약재상을 운영했었고 의료 사고로 망했지만 그녀가 일부 비방과 고서를 숨겨두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담이된 탄약과 왁스꾸러미, 속 가루에 대한 정식 감정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탄약과 가루에서 검출된 몇 가지 특정 생체 알칼로이드와 간독성 성분들이 혼합될 경우 명확한 간신장 독성을 가지며 장기간 저용량 섭취 시 돌이킬 수 없는 장기 손상과 조혈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증상은 허약함. 이것은 김미숙 씨 친척 어르신의 말을 완전히 입증했고 시어머니의 고해 상해 혐의를 확정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철통 같은 증거 앞에서 심리적 강호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울며 호소하는 대신 단속적으로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어머니의 집안 배경을 극도로 시기했고 제 어머니가 건강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아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자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일부 비방을 이용해 먼저 우리 엄마를 대상으로 과자와 탄약의 약물을 섞고 천천히 신장 기능을 손상시켰고 우리 엄마가 쓰러진 후에는 저에게로 목표를 돌려 같은 방식으로 저를 허약하게 만들어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관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심씨 집안의 재산이 정식으로 김씨 집안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자신은 우리를 당장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김도연 씨에 대해서는 그녀는 처음에는 그에게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김도연 씨가 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제가 탄약을 바꾼 후 그의 몸이 나빠지기 시작했기에 추궁하자 그때서야 일부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김도연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고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결국 침묵을 선택했고 심지어 제가 마시는 것을 묵인하고 제 반응을 기록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주요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 아들을 변호하려 했지만 경찰은 노트북 내용, 김도열 씨의 몸의 변화 기록, 그리고 그의 앞뒤 모순되는 진술을 종합하여 김도열 씨가 완전히 수동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최소한 간접적인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고 공범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성격이 격상되었습니다. 김도연 씨의 불구속 수사 조건은 더욱 엄격해졌고 그는 정식으로 범죄 혐의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 변호사님은 우리 엄마의 사망 원인에 대한 추적에서 긴전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진료에 참여했던 지금은 은퇴한 한 의사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을 회상하며 우리 엄마의 신부전증 진행과 일부 지표 변화가 전형적인 격려와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웠지만 이러한 전문적인 의문점들이 시어머니의 전문적인 배경과 결합되어 검찰이 시어머니를 고해산이다. 이혼 소송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도연 씨의 심각한 형사범죄 연루, 부부 관계와 저의 심신건강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근거로 정 변호사님은 정신적 피해 보상, 결혼 기간 중 이전된 재산 추징을 포함한 전면적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신속하게 이를 접수했고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재산 보전 신청을 잠정적으로 승인하여 김도연 씨 명의의 대부분 계좌와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김도연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야위어 있었고 눈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예전의 기세등등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치소에서 자신의 형사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정 변호사님은 동기에서 수단, 결과에서 추적까지 모든 증거, 사실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김도연 씨 변호사의 변명은 창백하고 무의미했습니다. 판결 결과는 거의 예측 가능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승인했습니다. 김도연 씨가 결혼 생활에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고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부부 공동재산 분할은 저에게 크게 유리하게 기울었습니다. 제가 명확한 증거로 김도연 씨 회사로 흘러들어가 그의 개인 사업에 사용된 개인 재산 부분은 대부분 인정받았습니다. 김도연 씨 명의의 부동산, 즉 우리가 결혼 후 구입한 그 집은 주요 자금원이 제가 어머니 유산을 매각하여 얻은 것이었고 그가 사건에 연루되었기에 저에게 명의가 이전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상당한 금액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지불해야 했습니다. 민사 판결이 내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찰은 시어머니에 대해 기소했습니다. 김도연 씨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그 차가운 감정 보고서, 노트북에 쓰여있던 섬뜩한 기록, 김미숙 씨의 증언, 제 건강이 회복된 건강검진 보고서와 김도연 씨가 악화된 경력의 대비는 마치 날카로운 메스처럼 이 모자에 정교하고도 어리석고 악독한 내면을 해부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고해상해죄와 우리 엄마에 대한 결과 증거는 약했지만 동기와 수단 증거가 가중 처벌 요인으로 작용했고 거액의 사기, 즉 재산을 가로채려 한 혐의 등으로 여러 죄목이 병합되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도연 씨는 종범이었고 부분적으로 협박당한 정황도 법정에서 일부 인정되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고가 있던 날 저는 방청석에 앉아 판사님의 판결문 낭독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은 평온했습니다. 상상했던 흥분이나 통쾌함은 없었고 그저 모든 것이 끝나고 마침내 과거와 완전히 작별할 수 있다는 허무감과 안도감만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철창 속에서 여생을 보낼 것이고 김도연 씨의 밝은 앞날과 자유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재산과 존엄을 되찾았고 더 중요한 것은 제 건강과 미래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8년간의 악몽이 서려있던 그 집을 내놓았습니다. 되찾은 자금의 일부로 어머니가 남긴 회사 지분을 재정비하고 전문 경영인을 고용했습니다. 제 작업실은 더 밝고 넓은 곳으로 옮겨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디자인을 몰두했습니다. 삶은 마치 제자리로 돌아온 듯했고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가끔 밤늦게 홀로 있을 때 그 어두웠던 기억이 여전히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공포는 없습니다. 그저 제가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저를 아껴주는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제 두 손으로 만들어가는 평온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게 하는 깨달음만이 남아있습니다. 김미숙 씨는 나중에 제가 도시로 모셔와 편한 아파트 관리,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평생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며
드디어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평범한 오후, 햇살이 새 작업실의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아래층의 번잡한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지영 선배였습니다. 그녀는 승진 축하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하고 이래의 그림은 제가 직접 한 획 여유롭게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스케치를 계속해서 그려나갔습니다. 붓끝은 유려했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